개인적으로는 1분기는 올해 연중 저점이 될 거다. 그 기간은 사실 뭐 언제부터 돌아설 거냐라고 그러면은 저는 사실 2분기 되면서부터 서서히 좀 돌아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. 금리 인하를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이나 6월로 봤는데 이게 3월에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지금.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거는 결국 3월에 하든 5월에 하든 6월에 하든 금리 인하는 예고가 돼 있는 상태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QT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감속을 하든 중단을 하든 해야 되는 상황이 가까워졌다라는 거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하이투자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훈이라고 합니다. 94년부터 증권회사에 있었고요. 뭐 IMF 또 뭐 금융위기 또 그 뒤에 있었던 뭐 브렉시트 문제라든지 코로나 팬데믹까지 전부 현장에서 두들겨 맞아봤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주식을 좀 하자는 입장이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남한테 들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공부해가지고 좀 가치가 있는 주식 위주로 가자 이런 주의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. 맞춰서 좋은 건 아니에요. 근데 이제 그 저는 사실 작년 연말에 주가 상승하는 게 좀 불편했어요. 미국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5%대 넘어섰다가 이게 다시 3.7대까지 떨어지면서 급락을 하니까 이제 금리 인하가 당장이라도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. 연준에서 금리 인하는 아직은 좀 먼 얘기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건 됐고 할 거잖아 하는 식으로 이제 계속 밀어붙여 버리면 이게 사실 이제 한쪽에 쏠리게 되면 항상 사람들이 그 리스크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 된대잖아 하면서 그냥 뛰어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었고요.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초 1분기에는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일단 금리에 대한 그 이슈가 계속해가지고 3월부터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왔었잖아요. 근데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는 다시 또 3월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.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때문에 있기는 한데 조금 그건 아니잖아 쪽으로 톤이 좀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은 얻어 터졌다가 그래도 올라왔는데 우리는 계속 얻어맞고 있잖아요. 또 이거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환율이 1330원까지 올라갔던 거는 약간 한반도의 어떤 기본적인 리스크, 지정학적 리스크 뭐 아침부터 김정은 씨가 또 뭐라고 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겠다고 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좀 중국의 양안 관계까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좀 불안하니까 환율을 좀 더 띄우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탁금이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. 지금 고객 예탁금이 크게 늘질 않아요. 그러면은 증시가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달러가 이제 금리 피크아웃을 하게 되면은 달러가 기본적으로 강세 현상에서 좀 약세로 전환이 될 거니까 한국 같은 이제 이머징 마켓 또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증시가 좀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환율이 저래버리면 안 들어오죠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사실 금리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5월 또는 6월이 첫 스타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3월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시간을 두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. 최근에 영래포의 자금들이 한 2조 2천억에서 지금 한 6천억까지 달러입니다. 미국에서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실제로 보면은 이제 미국 정부에서 국채 찍어내고 있는데 단기물에서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장기물을 찍어내기 시작하면 이 단기물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담보 요건이 돼서 그걸 갖다가 맡기면 대출을 거의 다 받는데 이게 장기물이 되면은 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받는 비중도 뭐 70%, 60%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잘 안 받으려고 하죠.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돈이 좀 덜 돌게 되죠. 신용 창조가 덜 일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지금 최근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계속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QT. 연준이 갖고 있던 채권을 계속 팔고 있거든요. 그게 지금 매월 950억 달러를 팔고 있고 그 중에 600억 달러가 국채를 팔고 있거든요. 그럼 미국 연준에서는 계속 국채를 팔아나가고 있고 또 미국 재무부 지금 연간 재정 적자가 2조 달러라니까 계속 찍어내야 되잖아요. 돈 또 찍어내야 되고. 그러니까 돈들이 이제 자꾸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은 뭐냐면 시중에 있는 자금들이 그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로리 로건 달레스인가 거기 연은 총재가 이제 QT를 좀 감축하는 거 또는 이제
다른 분들은 이제 중단 얘기도 좀 나오고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요인이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1분기는 올해 연중 저점이 될 거다. 여전히 똑같고요. 그 다음에 그 기간은 사실 뭐 언제부터 돌아설 거냐라고 그러면은 저는 사실 2분기 되면서부터 서서히 좀 돌아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. 1분기 동안에는 조금 작년 연말에 주가 올랐을 때 수익 실현을 좀 하셨다면 또는 손실을 많이 갖고 있었던 포지션을 좀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줄이신 게 있다 그러면 좀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면서 1분기는 좀 지켜보면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. 네,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니요, 그거보다는 일단 늘어난 것도 주식을 사겠다고 들어온 것 같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IPO 하면서 이제 청약 자금 들어오는 게 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반드시 또 바로 주식을 사거나 하지는 않거든요. 뒀다가 또 마음 바뀔 수도 있는 거고.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 한국 증시가 작년 말에 올라갈 때도 안 편했어요, 사실은. 왜 안 편했냐면 장은 좋은데 실제로 안을 열어보면은 반은 오르고 반은 빠지고 이런 식이었었어요. 작년 12월도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. 그래서 뭐 삼성전자 이쪽 동네 올라가면은 나머지는 다 별 볼 일 없고 삼성전자 주춤하면 나머지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주 뭐 뜨겁지는 않았어요. 지수에 올라간 거에 비해서. 그랬기 때문에 다들 지금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야겠다,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일단 그 SEC의 캔슬러 위원장이 이제 인터뷰할 때 그 속내를 얘기했던 거는 나는 해주고 싶지 않았다였어요. 근데 이제 미국 법원에서 자꾸 질질 끄니까 근거가 있고 요구하는 걸 조건을 맞춰줬었으면 너는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해서 해준 거고요.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당장 이제 현물 ETF는 노했죠. 아마 정부에서 안 해주는 걸로. 네, 일단은 예, 안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전히 좀 불안정해 보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EC 시각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물론 이번에 그게 블랙록에서 아마 추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상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. 그리고 그쪽에 일정 부분은 나갈 것 같기는 해요. 그런데 그게 시장을 완전히 빨아버릴 정도로 지금 가격선에서 메리트가 있느냐. 물론 더 장기적으로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또 한 가지 이제 딜레마는 이게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전에 비트코인 움직이는 것처럼 좀 미친 듯이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죠. 막 급등급락하는 이런 패턴이 생각보다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많이 완충될 가능성도 있어요. 오히려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면서 지금 최근에 이더리움이나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이 급등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. 네. 이제 그게 이제 비트코인을 열어줬으니까 우리도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이 조금 더 핫한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그게 증시에 영향을 부정적으로 줄 거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당장에는 크게 그게 막 시장을 뒤집을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. 근데 한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5% 내외 전체 자산에 그 정도는 비트코인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.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. 네, 뭐 시장을 뒤집을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거든요. 사실은 이제 자산으로 정의를 하느냐, 진짜 돈으로 이제 정의를 하느냐. 근데 돈보다는 자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일정 부분 투자 포지션이 늘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코인 전반적으로 그게 시장에 막대한 충격을 줘가면서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. 예. 일단 이 QT 중단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번 12월 달 FOMC 의사록에 나와 있어요.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.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로리 로건 델러스 연은 총재가 이제 QT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이제 QT 감소, 그러니까 이제 규모 자체를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시장에 있는 자금들이 특히 단기물 시장 쪽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작년 12월부터 약간의 노이즈는 있어요. 지금 스파크가 좀 튀거든요.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한번 일정 기간 지나면은 일정 기간이라고 해서 긴 기간이 아니고요. 몇 달 내에 한 번 또 단기 자금 시장에 경색이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1월 FOMC에서 이게 논의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가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과거에
그 2018년인가 연준에서 한번 그 좀 지연시키고 질질거리다가 한번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연준 쪽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. 그리고 그 BTFP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SVB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했을 때 그 은행들에게 이제 차익 그 대출을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런 기구를 한시적으로 세운 게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조달 은행에서 이제 빌려갈 때 한 4.84% 내외로 빌려갔었대요. 근데 그걸 빌려가 가지고 뭔 짓을 했냐면은 전부 그 시중에 가가지고 5.4%짜리 이제 그 돈 따먹기를 한 거예요. 말하자면은 은행들이 기관들이 그러니까 이제 눈먼돈이 돼버린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게 3월절 정도 되면은 종료가 될 것 같아요. 종료가 된다는 게 일시 끝 이게 아니라 이제 빌려주면 만기가 있잖아요. 그 이제 만기 되면은 이제 상환하고 끝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밖에 나가 있던 돈을 갖다가 다시 회수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유동성이 역시 또 줄게 되잖아요. 이제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QT 감속 내지는 뭐 중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중단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감속을 해 나가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이제 금리 인하를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이나 6월로 봤는데 이게 3월에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지금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연말에 급하게 올랐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꺼지게 되면서 이제 그 기대감,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제부터 돈 풀리면서 이제 주식 시장이 될 거야라고 해가지고 이제 먼저 덤볐던 사람들 이런 것들이 실망 매물 나오면서 좀 꺼진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작년 연말에 예상했었던 게 24년도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예상 순이익이 256조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23년 추정치가 168조였거든요. 근데 지금 실적 나오는 거 보면 서프라이즈보단 지금 쇼크가 계속 나오죠. 그러면 168조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뒤집어 놓고 얘기해가지고 그 약한 그렇게 따지면 얼마 되나요? 한 90조 내외? 예, 90조 내외의 순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을까? 그 기대감 때문에 막 올랐었던 거거든요. 작년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도 빅사이클 지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건 한 40조, 많이 보는 데는 45조, 적게 보는 데도 한 38조 뭐 이렇게 보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야 되거든요. 지금. 그러니까 좀 과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꺼지는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거는 결국 3월에 하든 5월에 하든 6월에 하든 금리 인하는 예고가 돼 있는 상태다라는 거. 그다음에 이제 QT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감속을 하든 중단을 하든 해야 되는 상황이 가까워졌다라는 거. 그러면은 이제 연방 준비 연준의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유동성 공급과 관련돼 있는 시그널이 시장에 계속 노출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은 당장에 미국의 그 금리를 갖다가 내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달러의 강세 현상 작년까지 나타났었던 오늘도 물론 강세였지만 그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은 또 미국으로 쏠렸던 자본들이 좀 여러 국가로 좀 분산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.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상반기 한 개 분기 정도 조정을 받게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리저너블한 조정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금융 완화책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좀 변화된 바뀐 어떤 실적 가이던스를 근거로 해서 놓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성장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섹터라든지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상승을 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지금 2,400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2,300에서부터 시작해서 2,680 정도 그러니까 얼추 봤을 때 한 380 그 정도 올랐다고 보면요. 맥시멈 빠진다고 해도 글쎄요. 2,400대 초반 맥시멈 빠지면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시장이 꼭 완전히 부러지지 않고 그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2,400대 중반 밑으로 떨어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. 그러니까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죠. 국지전이 발생이 된다든지 요즘 자꾸 이제 여기저기서 시비를 걸잖아요, 지금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어떤 다른 돌발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면
그 정도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안 팔았다고 한다면은, 물론 근데 저는 항상 이제 현금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, 현금이 저는 없다. 그러면 제일 바보 같은 주식을 좀 두실 필요는 있고요. 현금이 있으시다. 그러고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. 그러면 지금은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사고 싶은 주식은 지금 많아요. 그 뭐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뭐 섹터로만 말씀을 드리면, 저는 1분기에 연초에 지금 바이오가 되게 핫했는데, 바이오가 좀 빠지면 바이오 사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그린 에너지 쪽에서도 뭐 풍력 같은 거 좀 빠지면은 사놔도 괜찮을 것 같고, 다 사고 싶은데요. 저는 방산도 괜찮을 것 같고, 우주항공 쪽도 괜찮을 것 같고.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안에서 종목이겠죠. 근데 이제 종목을 특정하기는 좀 그렇고,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제가 좋아하는 섹터들은 좀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그 전에부터 처음 여기 출연했을 때부터 말씀드렸었을 거예요. 컨퍼런스 콜을 좀 유심히 보시라.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3분기 컨퍼런스 콜 그 자동차 업체라든지 셀 업체, 양극재 업체들 공이 얘기했던 게 4분기하고 올 1분기 안 좋다. 어저께 어닝 쇼크 났잖아요, LNF. 그거는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았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안 좋다라는 안 좋은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놓고 보면은 섣불리 막 덤비시는 것보다는 이 조정 기간에 좀 쌀 때 사시라.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, 맨날 사라고 그래. 그 댓글 보니까 그런 것들 많던데 저는 맨날 사라고 한 적은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 7월 27일인가 그 쇼스퀴즈 나오면서 고점 나왔을 때 매체들 그 경제 TV라든지 제가 그 당시 출연하던 그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 올해 연중 고점 나왔으니까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사도 조금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했었던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, 물론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그때 사셨으면 한 10% 정도 빠졌을 거예요.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올인 전략 아니고, 그 다음에 현금 비중 가지고 있어도 되고,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을 볼 때 맨날 이제 물론 매크로 안 봐도 된다는 분들도 계세요. 사놓고 그냥 견디면 된다. 근데 저는 이제 매크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안배를 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저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섹터들이 다 성장 섹터들이잖아요. 네. 성장 섹터들 같은 경우는 1분기 중에 좀 빠질 때마다 분할해서 좀 사모으는 거. 근데 물론 이게 보면 근데 사람들이 빠질 땐 못 사요. 더 빠질 것 같거든. 근데 또 오를 때 보면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꼭 이제 쌀 때 사라고 그러면은 또 올라갈 때 산다고요, 다들.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만 조금 조심하시면서, 이게 사실 지금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도 그래요, 사실은. 쳐다보고 있으면 사야지 했다가 아니야 참아야지 이러고 또 마음 붙였다가 갑자기 막 흥분해서 올라가는 거 보면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,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매크로를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막 쫓아갈 때는 아니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실요,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제 이 국제 정세 불안에서 국지전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한반도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발생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쳐다보겠죠. 근데 전쟁 났을 때 쳐다봐가지고 주문 넣는다고 해가지고 바로 탱크 갖다 주고 비행기 갖다 줄 수 없잖아요. 그건 현실적이지가 않잖아요. 폴란드가 놀랬었던 게, 우리가 이제 대규모 계약을 하고 나서 1년 내에 엄청난 양을 갖다 보내줘 버린 거잖아요. 그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은 5년 전에 그 독일 전차를 주문을 했는데, 레오파르트를 주문을 했는데 5년 동안에 한 대 받았거든요. 그 정도로 지금 거기는 이제 워낙에 대탕트 시대였었고, 그 다음에 이제 대탕트 시대가 되니까 유럽 전체가 국방비 투자를 안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군수산업을 위축이 된 상태에서 군수산업을 전부 누구한테, 그러니까 국방력을 누구한테 떠맡겼냐면 미국한테 떠맡겼었던 거거든요. 유럽은 실제로. 우리는 떠맡기기에는 좀 불안한 것도 있고, 위에서 하도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무기를 계속 만들어 왔었던 거고.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만약에 이제 국지전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한국 방산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겠죠. 근데 방산을, 내가 이제 방산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, 방산을 얘기를 하면은 전쟁 나서 사람 죽는 판국에 돈 벌려고 뭐 그런 얘기 한다, 그게 아니고요. 방산은 전쟁을 났을 때를 대비하는 것보단 전쟁이 나지 않게 억제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지 않고 평화를 지켜주는 하나의 수단으로서
이 무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평화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. 이게 되게 역설적인 얘기거든요. 우리가 무기가 없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? 그렇잖아요. 우크라이나가 무기가 대대적으로 준비가 돼 있었으면 러시아가 저렇게 덤빌 수 있었을까요? 우크라이나 저 모양 된 거는 사실 미국하고 서방에서 니네들 핵무기 다 러시아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너 책임져 줄게라고 약속했던 것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있다 얻어맞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 국방력은 누구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우리가 스스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위 산업은 그런 맥락에서 보신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우리한테는 수혜가 될 수 있다.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. 다만 한반도에서 발생이 된다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저 같으면은 먼저 때리는 거는 그 군대도 때리겠지만은 방산 업체를 먼저 때리겠죠. 그러니까 자꾸 한반도 국지전 어쩌고 하는데 왜 방산주 테마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 회사들 있잖아요. 난 그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, 솔직히 말하면.